네,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출자별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규제도 3단계에 거쳐서 단계별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가계부채 관리 효과는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우의 경제읽기, 오늘도 김대우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방금 이야기를 한 대로 정부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대로 다시 조정을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DSR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을 하겠다라고 저희가 어제 살펴봤었는데 예. 오늘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듣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얘기한 것은 홍남기 부총리가 전체적인 방향을 얘기했어요. 예.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민간에 대한 대출 한도를 좀 줄이겠다. 2023년부터 DSR을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런 정부의 근본적인 방침에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아주 개인별로 단계별로 좀 자세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이 대목이 우리 가계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가계 부채가 많다. 자칫 경제가 나빠지거나 이랬을 때 가계가 망하게 되면 개인이 망하게 되면 국가도 같이 망할 수 있으니까 미리 좀 개인당 대출 한도를 좀 줄이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는데요. DSR 전문 용어인데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기 소득에 비해서 갚아가는 금액,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1억을 빌렸다. 그런데 그중에서 1년 내에 4천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다. 이러면 이게 DSR이 40%거든요. 네. 이게 40%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각 개인별로 집중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이 은행뿐만 아니라 저 은행 또는 카드 이런 것까지 쭉 다 같이 이제 감안을 하는데 현재로는 9억 원짜리 이상 대출, 아파트가 9억 원 이상 대출되면 이 DSR 40%를 적용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번 7월 달부터 6억 원 이상으로도 확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덜 빌리더라도 이 DSR 규정을 확대하겠다. 그만큼 대출 받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그렇네요. 거죠. 그런 다음에 내년 7월 달부터는 2억 원 이상부터 이 DSR 40%를 적용하고 또 그 후년인 2023년부터는 1억 원만 넘어도 이거를 지정한다. 이런 예.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재 지금 DSR 규제라는 것은 본인의 갚을 능력,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버느냐를 보고 거기에 따라 대출 한도를 지정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에 버는 금액의 40% 정도가 이자와 원리금, 그 이상은 나가지 않도록 대출을 규제하겠다. 예. 이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은데 그러면 돈을 버는 만큼 대출할 수 있으면 소득이 적으면 그만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대출 한도 때문에 또 어려움 겪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제도가 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 어떻게 좀 바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DSR이 나오게 된 이유는요. 돈을 계속 버는 사람들은 나중에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도가 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아예 돈을 못 벌거나 돈 버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사람은 대출을 해도 갚지 못하는 디폴트 사고를 낼 수 있다. 이래서 네. 이제 DSR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중요한 대목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 지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저 규정을 아무리 강화시켜도 대출을 계속 많이 받을 수가 네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돈을 적게 버는 사람, 이를테면 나이 많은 실버 은퇴 세대들 대출 문호는 거의 차단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치명타가 가게에서 아주머니들, 그러니까 가게 주부들 소득이 입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예. 뭐 신용대출로 가지고 대체해 준다고 그러지만 대출이 상당히 어려울 거고요. 또 하나 가장 큰 타격을 이제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계층이 바로 청년층, 사회에 갓 나오는 층이거든요. 네. 사실 이 대목에 대해서 대출 규제가 희망의 사닥다리 또는 자기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사닥다리를 끊어버린다 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 DTI, 그러니까 DSR 규정 40%를 그대로 적용하긴 하되 사회 초년생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돈 받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미래에 몇 년 정도 돈을 얼마만큼 벌 것인가 가능성을 따져서 한번 대출을 규모를 확대하겠다. 좀 보완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40년짜리 모기지를 동원하면 네. 보통 대출은 뭐 1년, 2년, 길어봐야 현재 30년인데 이걸 40년으로 나누게 되면 매년 갚아야 될 규모가 좀 적어지거든요. 그러니까 DSR 40%를 적용해놔도
모기지가 길어지면 네. 좀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청년층에 대해서 큰 충격이 가지 않도록 그런 보완책도 하겠다. 이것이 정부의 대책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의장 개인을 이제 총수로 지정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게 특혜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특혜죠. 우리가 총수냐 아니냐는 것은 예. 사실은 규정이 없는 개념이에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곳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자본주의 경제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독과점입니다. 예. 회사가 커지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 경쟁이 안 된다. 그래서 자산이 5조 이상이 넘어가면 자기가 거느리는 회사의 자산 5조, 그 덩치가 5조가 넘어가면 일단 공룡으로 보고 그 공룡을 누가 지배하느냐, 그 지배하는 사람을 이제 동일이라는 이름의 사실상 이제 우리가 일반 시중에서는 그걸 총수라고 그러죠. 예. 그 총수로 지정을 하면 그 총수가 관계하는 회사에 대해서 모든 걸 공시해야 되고 또 내부적으로 일감 몰아주게 하는 것은 처벌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가 규제를 하기 위해서 큰 덩치가 큰 회사에 대해서는 총수를 지정하고 그 총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상당수 기업들이 이제 자산이 5조가 돼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재벌 반열에 그러니까 자산 5조가 돼서 거대 기업이 됐어요. 그런데 유독 이 쿠팡에 대해서만은 이 회사는 총수가 없다. 그러니까 총수가 없게 되면 총수를 지정해야 규제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 규제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왜 김범석만 도와주느냐? 이것은 특혜 아니냐? 이런 어떤 신랄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돼요? 법적인 걸 뭐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법이 좀 애매하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는 이 총수를 동일이라는 이름으로 둔다라고만 되어 있지 어떤 경우에 두고 어떤 경우에 안 둔다는 그런 세부 항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는 재벌 총수면 당연히 그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을 총수로 지정을 해왔는데요. 이 김범석 쿠팡의 경우는 이분이 검은 머리 외국인이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예. 사실 국적이나 법적으로 보면 미국 사람이거든요. 고등학교 네. 때 바뀌었나요, 그게?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이민을 가서 미국서 국적을 땄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공정거래법상에 외국인을 이 총수로 지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또 규정을 했을 때 하더라도 과연 규제에 실익이 있을까? 저 총수로 지정해 놓으면 총수 친척, 인척, 주변을 집중 간섭을 하게 되는데 예. 외국인이고 국내에 친척이 없다면 굳이 규제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인데 내부적으로는 괜히 미국 사람을 공정법에 총수로 지정했다고 규제를 하면 한국과 미국 간에 혹시 경제 마찰, 충돌이 오지 않느냐는 그런 것을 겁을 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회장을 쿠팡에서 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한국 사람들이 하는 기업들 대부분의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기업이 아주 비교가 되는데요. 예. 네이버는 지분도 얼마 안 됩니다. 이혜진 회장이. 네. 지금 쿠팡은 본인이 지배력으로 보면 김범석 회장이 76%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오너인 김범석 회장은 총수에서 빼서 규제 안 하고 이혜진 회장은 지분도 적은데 네이버는 총수라고 해서 규제한다. 이건 역차별이 아니냐. 네. 이런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기업들은 뭐 총수 지정 안 해주는 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저기 지금 총수 지정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요. 피해 다녀야 됩니다. 예. 규제를 위한 개념이 총수란 개념이에요. 지금 공정위가 이제 명예회장에서 다시 총수를 아들로 바꾼 것도 있어요. 보니까 현대차 그룹도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으로 바꿨고 효성도 이렇게 바꿨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왜 바꿨는지도 궁금하고요. 예. 지금 그러면 그런 그 대기업 총수는 지금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그 대목도 굉장히 그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목이에요. 네. 정확한 대목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자, 정부가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차 그룹의 총수는 정몽구 회장이 아니고 정의선 회장이다라고 결정을 냈습니다. 네. 또 효성에 대해서도 조성래 회장이 아니고 이제는 조현준이다. 그 아들로서 예. 각각 총수를 바꿨거든요. 이 아들 위주로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저것은 저것도 저 기업에 대한 특혜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예. 자, 지금 현대차를 놓고 보면 정몽구 회장이 주식의 대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의선 회장은 아버지가 은퇴를 하고 지금 회장이긴 하지만 주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총수를 지정을 한 그 총수 주변에 있는 회사 감시 감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주식 기분이 많은 정몽구 회장에서 주식이 적은 정의선 회장으로 바꾸면 규제가 적어지는 거예요. 줄어드네요. 예. 범위가. 그런데 이제 현대차그룹에서는 아버지 정몽구 회장이 경영을 안 하니까 아들 위주로 해달라. 뭐 그런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은 어쨌든 규제는 좀 줄어들고 효승의 경우에도 조성래 회장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아들인 조현준 씨가 실제로 경영을 하니까 바꾸자. 뭐 그것은 나름대로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대차 그룹과 계약을 한다 예. 또는 거래를 할 때 그것이 현대차 계열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수가 많습니다. 이름이 다양하기 때문에 네. 그 이름이 현대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도 현대차 계열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거래를 할 때 상대방이 현대차냐 아니냐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것이 거래 성사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정몽구 회장하고 가까운데 아들인 정의선 회장하고 가깝지 않으면 네. 적어도 공정거래위원회 표상으로는 현대차 그룹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 효승의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1년에 한 번씩 이걸 지정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재벌 그룹이 71개가 있습니다. 예. 공정거래 지정한 게 71개에 해당되는 회사 숫자는 한 5,000개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그 규제를 안 받는 실질 회사지만 규제를 안 받는 회사도 수만 개가 있습니다. 이 대목을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이제 공정거래법 제도가 이런 식으로 자꾸 3세, 4세 내려가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기존의 공정거래법으로서는 잘 제대로 규제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법을 좀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예. 청소에 대한 개념을 좀 재정립을 할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어 보이는 상황인데, 네. 근데 박사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실 때 대기업으로 편입된 이제 기업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근데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좀 위기였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대기업 집단이 늘어났다는 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기준도 같이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기업이라는 게요. 그 자산이 5조 원 이상 되는 것을 대기업 집단해서 재벌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 관련된 회사가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삼성그룹 하나를 얘기 놓고 보면 삼성그룹 안에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 S가 있고 수많은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좀 관계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계열사로 보는 건 아니고 그분의 지분이 40%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앵커님 말씀대로 이것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꼭 우리 경제가 좋아졌다 이런 측면보다도 첫 번째 좀 문어발처럼 방만하게 늘렸다. 왜 그러냐면 꼭 나쁘다는 측면은 아니고요. 사업 환경이 크게 변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신설 회사를 많이 세웠다. 그렇게 됐다 보면 계열 기업군, 이 대기업의 숫자가 좀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 이런 것 때문에 덩치가 큰 뭐 이런 요인들이 가세해 있는 것인데 전반적으로는 지금 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회사가 71개나 되니까 종래보다도 처음에 저게 1990년 김영삼 정부 때 만든 건데 그때에 비해서는 그때는 30개 정도 됐거든요. 2배 이상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음은 미국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서 정말 막판에 역전극이 벌어졌었던 조지아주를 방문을 했는데 하루 전에는 또 의회에서 연설해서 부자 증세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100일간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좀 경제 성과 평가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됐는데 이제 100일을 허니문 기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00일 동안 신혼여행 간 것처럼 좋은 시절. 예. 그래서 주위에서 비판도 안 하는 겁니다. 이제는 100일 끝났으니까 이제 한번 엄중하게 심판을 받아가면서 해보라 하는데 100일 동안 경제 취적이 상당히 높다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자신도 조지아주에 가서 100일의 성과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네. 예. 조지아주는 아시다시피 선거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역전승한 곳이고 맞습니다. 종래 저 조지아주가 흑인들이 또 많고 인종차별이 조금 심한 주다 보니까 공화당 성향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역전을 한 거거든요. 또 조지아주 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 저 SK 예. 이노베이션하고 맞습니다. 그 LG. LG가 싸우면서 조지아에 있는 공장을 철수하느냐 마느냐. 그다음에 또 어릴 때 본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네. 그죠? 그 남북 전쟁의 무대. 거기가 바로 조지아 애틀란타고요. 예. 또 세계인이 가장 많이 먹는
코카콜라 아, 본사도 저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있어요. 아무튼 저기 가서 내 경제 잘했지 하면서 이제 자랑을 했는데요. 네. 실제로 성장률이 6.4%로 나왔습니다. 네. 작년에 마이너스 30%까지 오. 이르갔던 것이 지금 그래픽을 한번 보시면요. 예. 트럼프 시대 때 파란색으로 쭉쭉쭉 하락하다가 작년 연말을 기해서 올라가죠. 가운데 30%가 하나인데 저것은 거천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기저 효과이기 때문에 통계상 의미가 별로 없고요. 예. 네. 오른쪽 두 개가 의미가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에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렇네요. 자, 지금 주가도 많이 좋아졌다고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가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지금 취임 100일 주가가 가장 높은 상태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을 가려서 3명 대통령의 장점을 모두 따왔다. 예.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첫 번째는 저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는 루스벨트 대통령. 저것은 부양책을 써가지고 미국 경제를 살린 사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네. 한국 전쟁을 종전을 시키고 미국의 고속도로를 놓은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입니다. 그다음에 케네디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은 중산층을 일으켰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어저께 국회에서도 중산층을 일으키기 위해서 1% 부자들한테 세금을 받아서 이 중산층의 교육이나 그 주거복지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루스벨트와 아이젠하워 그리고 케네디를 합성한 시대의 영웅 바이든이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 그 대통령의 성과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미국의 경제가 당연히 우리의 경제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럼 바이든의 경기 부양책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짧게요. 그렇습니다. 그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수출이 많은 나라고 특히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미국이 부양책을 해서 미국 경기가 빠른 속도로 높아지면 우리 그 수출은 거기에 비해서 그 성수 효과까지 겹쳐서 더 많은 속도로 늘어날 수가 있고요. 예. 이제 그 또 하나 단지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는 이 부양책을 많이 펴면 펼수록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올라가거나 금리가 올라가서 우리도 좀 긴축 발작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처럼 플러스적인 효과와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동시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허니문 시간이 끝났으니까 냉정한 평가도 이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